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겸의 난부터 묘청의 서경천동등까지, 그 다음에 무신 정권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그 무신 정권 때 최씨 무신 정권 기억나죠? 여기 수능 특강 위에 요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 고려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자, 바로 무시무시한 고려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몽골족은요, 13세기 때 징기스칸의 몽골의 통일로 이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바로 금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런 다음 남아있던 거란족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려도 고려 국경에 있는 거란족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만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 몽골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모든 영토를 차지해라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폴란드까지. 그러니까 유럽인들한테 이 몽골인들은 악마의 군대예요. 사탄의 군대라고. 얘네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말 위에서 술도 먹고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냥 말 달인이에요. 심지어 몽골 말은 3일을 먹지 않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가는 길이 그냥 약탈하면 끝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애들인 거죠. 그러면서 몽골과 고려가 거란족, 남아있는 거란족 장단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몽골이 뭐라 그러냐면, 야, 고려, 너희 1년에 엄청난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몽골에서 이 고려한테 지나친 공을 요구하면서 싸가지가 없었던 몽골 사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몽골 사신 누구냐면 당시 몽골 사신의 이름이 저고여입니다. 저고여. 이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에 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고려가 죽인 건 줄 알지만 파헤쳐 보면 그 몽골한테 멸망당했던 그 여진족들 있죠. 그 여진족의 잔당들이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거거든요. 근데 몽골은 그냥 고려 탓하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는 지도가 고려와 몽골의 전쟁과 관련된 지도인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지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 준비를 했는데, 자, 몽골이 1차 침입뿐만 아니라 고려에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그 여러 차례 침입 중에서 자, 1차 침입했을 때, 자, 다시 말합니다. 몽골이 1차로 침입한 이유는 몽골 사신 저고요가 피살됐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보다 여기 귀주성이죠. 귀주성 여기에서 잘 막습니다. 잘 막는데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귀주에서 누가 활약하냐면 박서 장군이라고 있어. 박서. 이 박서 장군이 몽골군을 생각보다 잘 막습니다. 근데 이 몽골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여기 막았다고 해서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막아? 그러면 다른 지역 약탈해야지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갖고 성인 남자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겁탈하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예 노답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려가 오케이 몽골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몽골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테니까 너희 우리가 내정 간섭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약속하면 우리가 물러갈게 하면서 몽골이 잠깐 철수합니다. 이게 1차 침입이에요. 자, 그때 고려의 수도 개경이죠. 고려 수도가 개경이에요. 자, 여기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우입니다. 최우가 몽골과의 항쟁을 위해서
수도를 여기 강화도로 옮겨버립니다. 강화도로. 자, 이 강화도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방이 강물과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강화도로 임시로 수도를 옮겨서 끝까지 몽골과 항전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최후가 강화도를 천도하고 깝치니까 바로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몽골군의 대장이었던 살리타라는 애가 대군을 이끌고 야, 최후, 너 좋은 말로 할 때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라잉? 어? 그리고 너희 왕 우리 몽골에 친히 입조해라 친조해라잉 안 하면 다 죽는다잉 하면서 2차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몽골의 2차 침입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 오늘날의 용인 에버랜드 있죠. 이 용인 에버랜드 요쪽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인성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처인성이 아니고 처인부곡이었어. 처인부곡. 고려 지방제도 알죠? 그 특별행정구역 중에서 향소북 있죠. 일반 군현보다 차별을 받는 원래는 일반 군현보다 차별을 받는 처인부곡이었는데 여기에서 몽골군의 살리타와 처인성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이 처인성에서 김윤후라는 승려가 살리타를 화살로 죽여버립니다. 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김윤후한테 장군 자리도 주고 처인부곡도 어떻게 그냥 일반 군현이었던 처인현으로 승격시켜줍니다.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라 했습니까? 몽골군들이 무서운 거 뭐라 했어? 처인성에서 막혔지만 어떻게? 그렇지. 다른 지역을 약탈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약탈하고. 이때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 대장경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초조 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부터 이 세 번째 침입부터는 몽골군들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이라는 스님의 건의로 만든 황룡사 구축 목탑까지 불태우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다? 이 최후가 거란의 침입 후 초조 대장경을 만든 것처럼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을 막기 위해 강화도에서 뭐를 조판하냐면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조판합니다.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제조 대장경. 자, 그 다음에 대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의 5차 침입 때 여기 보면 충주성 싸움 나오죠. 김윤후가 여기서 한 번 더 막아냅니다. 야, 이 김윤후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로. 자, 그렇지만 이 두 번의 전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강화도에서 항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1270년에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정확히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후 10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개경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는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최우 정권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도를 옮겼다. 이제 어디로?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로. 자, 혹시 모르니까 누가 옮겼다고? 최우 정권 때. 끝까지 치기 위해서. 자, 근데 몽골이 한 2차 침입 때 기적적으로 승리했던 소식이 들렸다 했죠. 그게 처인성 전투 때 어떤 승려가 전투했다고? 그렇지. 김윤후라는 승려가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죠.
자, 이때 김윤우가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with 같이 당시 처인 부공민들과 함께 같이 싸우고 누구를 죽여요? 당시 몽골군 대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죠. 화살로. 엄청난 사건. 그 다음에 최후 정권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리죠. 그때 초조 대장경 이후로 다시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유명한 합천 해인사에는 무슨 대장경? 그렇지. 8만 대장경을 조판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 했어요?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해서 무슨 대장경?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제조 대장경. 그렇지. 자, 어쨌든 몽골 침입 결과 잘 막았지만 1270년에 개경으로 돌아옴으로써 이때부터 무슨 간섭기에 빠진다? 그렇지. 원 간섭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끝끝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원 간섭기에 빠졌다고 했지만 끝까지 강화도에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몽골과 싸웠던 부대가 있습니다. 최후가 만들었던 부대. 뭐라고? 그렇지. 삼별초가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밀려나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자, 여기 아까 봤던 지도를 보면 개경환도한 다음에 삼별초가 요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몽골에 밀려서 어디로? 그렇지, 이쪽으로 요 진도에서 싸우다가 또 밀려서 끝에 제주도를 옛날엔 탐란으로 불렀거든. 요 제주도에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멸당하는 사건이 바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삼별초의 항쟁.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자료 플러스를 보면 몽골의 침입과 격퇴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고를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몽골 장수 살리타죠. 그 다음에 처인성, 그 다음에 김윤우, 그 다음에 충주성. 나머지를 쭉 읽어보세요. 아까 말했던 몽골의 침입과 격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쨌건 몽골 침입 때 이 사료가 주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하층민까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항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려 귀족놈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어요. 에라이 진짜. 자, 21쪽 봅시다. 어쨌건 열심히 싸웠지만 끝끝내 원의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바로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를 원 간섭기를 한다 했죠. 자, 원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려의 내정 간섭을 시작하면서 고려의 모든 관제와 지위를 다운그레이드, 격하시킵니다. 어떻게? 왕실의 용어와 고려의 관제를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가 이성육부제죠. 자, 이성이라는 거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인데 이건 원래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인 거잖아. 근데 야, 고려 너희가 뭔데 황제가 썼던 거 그대로 쓰는데 아니 너희 성 쓰지 말고 첨의부로 바꿔라고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기구도 밀직사로 격하시키고 육부라는 명칭도 사사로 격하시키고 폐하는 황제들한테만 쓰던 표현이거든. 폐하 이러면서 니들이 뭔데 폐하라 그리고 우리 몽골 우리 원나라밖에 없다 황제는 하면서 너희는 왕이 쓰는 표현이었던 전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보면은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하 왕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황제한테 쓰는 표현은 폐하고 그 다음 그 황제의 아들을 태자라 부르는데 이것도 똑같이 격하되죠. 왕의 아들 세자로 부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자, 태조, 광종, 성종처럼 그 황제들한테 쓰는 표현이 무슨 조, 무슨 종이라는 표현을, 야, 너희 안 되겠다. 너희는 우리 몽골의 충성을 다하라는 충자와 충열, 충선, 충숭, 충해, 충땡 왕으로 왕의 이름도 격하시킵니다. 참. 그 다음에 짐은 곧, 짐은 곧 뭐라 하면서 황제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짐이 곧 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이거를 고로 표현합니다. 고는 짐보다 낮은 단어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의 모든 왕실 용어랑 그 다음에 관제를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막으로 나갈 건데 이 몽골 애들이 고려에 뭐도 뺏어가냐면 몽골이 고려에 한 6번 이상 쳐들어오면서 고려 여자가 이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처녀들을 뺏어가요. 그걸 공녀라 그래요. 공녀. 공녀. 이 공녀들을 막 수탈해 갑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서 또 몽골군이 반했던 특산물인데 바로 매요, 매. 당시 최고의 인사는 오른쪽 어깨에 매를 딱 걸친 사람인데 엄청나게 멋있는 거죠. 이 몽골이 고려의 매를 보고 너무 반한 겁니다. 왜? 정말 잘생기고 용맹스럽고 엄청 멋진 거야. 그 다음에 충성스러워, 한번 길들이면. 그래서 매를 수탈해 갑니다. 매를 수탈하는 기관을 응방이라 그러고 이 응방을 통해서 매를 본격적으로 수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고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는데 몽골식 변발 있죠. 그 몽골식 변발을 전부 다 시켜버립니다.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고려 왕들도 다 변발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의 영토도 상실하는데 우리 고려 영토 중에서 쌍성 총관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좀 이따 지도로 보여주겠지만 이 쌍성 총관부와 같이 동시에 그 평양을 고려가 서경이라 해서 수도로 삼죠. 그 서경에다가도 동령부라는 걸 설치해서 고려를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쌍성 총관부 보이죠? 이 지역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서경에 뭐 설치한다 했습니까? 서경에다가도 동령부를 설치해서 우리를 내정 간섭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동령부, 즉 서경에 있던 이 동령부는요. 그 충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거든. 충렬왕. 참고로 여러분들 충으로 시작되는 왕들한테는 몽골 황제의 딸들이 시집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몽골 황제의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는 건데 이 사위였던 충렬왕 때 몽골 황제한테 계속 쫄라요. 아, 진짜 황제폐야. 동령부는 좀, 서경은 좀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찡찡대니까, 충렬왕 때 원으로부터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돌려받긴 합니다. 동령부만. 쌍성총감은 돌려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몽골 놈들이 또 욕심은 많아갖고,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동쪽을 정벌하러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일본을 정벌하러 가는 행성, 임시기구란 뜻인데 실제로 몽골군이 일본에 여러 번 찾아가는데 2번 다 카미카제, 태풍을 만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원간섭기 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독립운동가들 괴롭힌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의 새끼들 있죠. 친일파들. 원간섭기 때도 똑같은 놈들 등장해. 바로 권문세족이야. 권문세족. 자, 이 권문세족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그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권문세족은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 농장에 대해서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토지가 넓어. 심지어 토지도 많고 노비도 많아요.
그 다음 이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들이 결탁해서 이때 당시 불교도 겁나게 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국가 재정을 극복해야 되냐면 충렬왕 다음에 등장하는 충선왕이라고 있어요. 충선왕 때 국가의 재정을 좀 강화시키고 저 권문세족을 좀 조지기 위한 법을 실시하긴 하거든요. 자, 충선왕 때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냐면 일단 고려 독자적인 기구였던 사림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사림원이라는 걸 설치해서 정치적으로 권문세족을 조금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좀 우리 고려 스스로의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각염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각염법. 각염법은 뭐냐면 소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사고 파는 걸 모두 국가가 독점하는 제도를 우리가 각염법이라 그러는데 이 각염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뭔가 극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의도는 좋았으나 권문세족과 원나라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가섭기는 우리 고려의 자주성이 매우 손상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간섭기를 지나서 고려에도 잠깐 빛이 보였던 엄청난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정말 너무 중요해요. 수능,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등등에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 공민왕 때 이 공민왕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을 보면요.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가 되면 원나라가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를 누가 쇠퇴시키냐면 원래 중국 한족이 세웠던 명나라가 등장해요.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이 지고 명나라가 뜨는 원명교체기라고 합니다. 원명교체기. 중국에서 원나라가 지고 명나라가 뜨는 시기에 공민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공민왕은 원간섭기 80년을 끝낸 인물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원명교체기를 잘 만났지만 업적도 겁나 많아요. 지금부터 업적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요, 한마디로 반원 자주개혁 정책이자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는데, 자, 먼저 고려에서 원나라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원나라의 뒤에 서갖고 샤바샤하면서 등장했던 그 어떤 애들 권문세족, 다른 말로 친원파 요놈들을 축출시킵니다. 자, 당시의 친원파 중에서 기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기철 일파가 고려의 권력을 겁나게 휘두르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동행성 했죠. 근데 일본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끝까지 남겨갖고 고려를 내정 간섭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행성 중에서 정동행성 안에 있던 이문소라는 기관이 있어. 얘네가 제일 문제야. 이 이문소를 폐지시켜버립니다. 폐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몽골한테 빼앗겼던 우리 이 쌍성 총관부. 아까 요 지도 봤죠? 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뺏어 옵니다. 와우, 대단해요. 무력으로 이 지역 기억하세요.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잠깐 말하면 이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라고 시켰던 공민왕이 누구한테 시키냐면 여러분 조선을 공국한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죠. 이성계의 아버지였던 이자춘이를 시켜서 공격하고 이때부터 이사춘과 이성계라는 신흥무인 세력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별표 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전민 변정 도감이 뭐냐면 전 토지와 민 백성을 변정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 도감 임시기구. 자, 뭐냐면 권문 세족으로 인해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이 노비가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권문세족이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원래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 엄청난 왕권 강화 정책이야. 바로 전민 변종 도감이지. 이 전민 변종 도감을 신돈이라는 승려를 시켜서 왕권 강화를 주도시키고, 자, 이 전민 변종 덕분에 권문 세족이 갖고 있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심지어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대시킵니다. 왜? 원래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노비를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만들면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 내거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누기 좋고 매부 좋은 아주 일석이조의 정책인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 고려 내부에서 권문 세족이 꽉 권력을 잡았던 인사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최우 때 자기 집에다가 인사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게 뭐죠? 기억나? 그렇지, 정방이죠. 이 정방도 폐지시켜버립니다. 폐지. 왜? 최후 때 만들었던 정방도 사람을 뽑는 인사기구인데 여기를 권문세족이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들이 뽑고 싶은 애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꼴 보기 싫어서 이 정방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스토리텔링을 해줄 텐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신돈이라는 사람이 아까 등장한 얘가 승려거든. 자, 근데 이 공민왕 때는 걸쭉한 똑똑한 신진사대부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 많은데 왜 하필 승려했던 신돈이 요 엄청난 정책을 혼자 단독적으로 시행했냐면, 자, 이 공민왕이 말이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스토리인데, 이 공민왕이 원래는 완전히 로맨티스트예요. 왜 로맨티스트냐면 이 공민왕 때 시집 온 몽골의 딸내미가 있어. 그 공민왕 때 시집 온 몽골의 딸내미 이름이 노국대장공주야. 노국대장공주. 자, 그러니까 이 공민왕, 여러분 생각해봐. 원나라 딸내미들이 고려에 시집 오면 뭐 하겠어? 간섭하지 않겠니? 근데 이 노국대장공주야말로 공민왕을 위해서 엄청난 내조를 한 사람입니다. 공민왕을 매우 매우 사랑했어. 공민왕도 여기에 감복해갖고 노국대장공주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일편단심 해바라기로 오직 노국대장공주만 바라봐요. 자, 그러다가 노국대장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그때부터 목 놓아 울면서 말년에 부인, 나는 부인밖에 없었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는 당신이요 하면서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쌍화점이 공민왕에 대한 영화인데 좀 보기가 좀 빡신데, 이 공민왕의 말년에 이 남색에 빠져갖고 동성애에 빠져갖고 놀다가 결국에는 자기 남자친구였던 홍윤한테 시해를 당하면서 공민왕이 끝나버립니다. 뭐도 끝나냐면 공민왕이 추진했던 반원자주 정책도 전부 다 중단되고 왕권 강화 정책도 전부 다 중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민왕 때 권문세족이 너무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똑똑한 애들을 조금씩 뽑아왔단 말이야. 언제부터? 고려 광종 때부터 과거제라는 걸 실시해서 유교 공부, 성리학 공부를 통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성리학자 또는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라 해서 신진 사대부라고도 합니다. 사대부, 선비들의 무리입니다. 신진, 새롭게 등장한. 자, 이 신진 사대부가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이 신진 사대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성리학자라고도 해요. 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에 등장했냐면 바로 공민왕 때 왕권 강화 정책으로 권문세족을 조지기 위해서 똑똑한 애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중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참고로 공민왕이 똑똑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려 성종 때 설치했던 학교 있죠. 국자감. 이 국자감 명칭을 우리가 오늘날 아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성균관 대학교 알죠? 성균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고려 광종 때 실시했던 시험제도 과거제를 개혁합니다. 어떻게 개혁하냐면 원래는 초시와 복시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마지막에 왕이 면접을 보는 전시를 신설하게 됩니다. 왜? 왕이 직접 면접을 보면 왕한테 자연스럽게 충성을 다하게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 때 등장한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주로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오고 주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당시 고려의 불교가 매우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불교의 폐단과 그다음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동시에 신진사대부와 함께 공민왕의 또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성계와 같은 신흥무인 세력도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흥무인 세력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 공민왕 때 말이죠. 공민왕 때 이거는 그 교과서에는 안 나와서 이 강의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강의에만 나온 내용이에요. 이때가 14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저기 위에서 정통 중국 한족 농민 반란군이었던 홍건적, 그러니까 머리에 붉은 두구를 쓴 홍건적이 고려에 두 차례 침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밑에서 외국까지 쳐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건적의 침입 때 얼마나 심했냐면 이 홍건적으로 인해서 한때 고려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 오늘날 안동 어디 복주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흥무인 세력이 이 지도에 나오고 있는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여러 가지 이 전투를 통해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공민왕의 신임도 얻고 백성들의 신망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을 새롭게 흥기한 무인 세력이라 해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호족과 육두품의 관계처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공민왕, 즉 원나라 침입 때부터 몽골의 침입부터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공민왕 개혁 정치까지 알아봤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아니 많이 쉬워요. 고려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 고려는요 신분 제도가 법적으로는 두 개, 양천제라고 해서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인과 천인. 자,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서 양천제라 그러는데 이 양인에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문무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계급이었던 서리가 뭐냐면 그 하급 관료예요. 하급 관료. 중앙에서 그 높은 품수를 가진 관리가 아니라 하급 관리라 해갖고 서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우리가 향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급 장교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양인안에서 백정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은 뭐 도축업자들. 근데 조선시대 백정과 고려시대 백정은 매우 의미가 다릅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말 그대로 일반 농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 백정이란 표현이 조선시대 때가 되면, 조선과 비교해야 돼.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 부르면서 굉장히 천한 계급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양인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인은 말 그대로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는데, 공노비는 국가가 가진 노비고 사노비는 개인이 가진 노비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정호와 백정이란 단어입니다. 양인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직역의 유무, 직역이 뭐냐면 이 사람이 관리인가 아니면 일반 농민인가에 따라서 크게 정호와 백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정호는 실제로 직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관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 문무관리부터 하급관리까지 얘네들을 전부 다 정호라 불러요. 정호. 그러니까 관리들 다 정호라 불러. 양인들 중에서도. 근데 백정은 뭐야? 직역이 없는 그러니까 관리처럼 직역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 부르고, 고려에서 세금의 의무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애들도 바로 다 백정입니다. 다 일반 농민들이에요. 조세와 공납, 특산물과 역, 군대 가는 것까지 전부 다 납입하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근데 고려시대에서 이 신분을 변화시키고 싶고 관리가 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방법과 그 다음에 음서제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나 그 다음에 할아버지, 삼촌을 잘 만나서 낙하산으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권문세족 요 새끼들이 그 일반 농민을 노비로 전락시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신도를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한 거고, 자, 참고로 이 노비로 전락했을 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고려 광종 때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돌려갖고 국가의 재정을 올린 정책이 있죠. 그렇지, 노비안건법.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안검, 원래 신분으로 되돌렸다. 맞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공민왕 때 뭐? 그렇지, 전민, 변정, 도감. 요거 두 개의 특징이 뭐야? 그렇지, 원래 신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지도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무신정변 때 신분 질서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왜? 말 그대로 당시 문신들에게 차별받던 무신들이 왕보다 더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쟤네들도 권력을 잡네, 우리도 잡자 하면서 이때 겁나게 봉기가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 지배층들이 수탈을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자, 여기 수능특강에 적혀있는 요 농민 천민 봉기를 한번 지도를 통해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 44쪽에 보면 요 지도가 있죠. 요 지도가.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때 당시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났던 봉기인데, 지도를 좀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자,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개경에서 만적의 난, 공주에서 망이망소의 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난이 바로 개경, 고려 수도에서 일어났던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 자, 다른 것도 농민들과 천민들이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만적이 일으킨 난은,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거든요. 이 산업이었던 만적이 뭐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냐면 요 제시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산업이 만적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신의 난 이래 고관대작이 천민에서 많이 나왔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시기만 잘 만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 어찌 뼈 빠지게 일하겠는가? 최충원과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이 땅의 천민을 없애면 우리도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적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누군 왕이고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천민이야. 이게 있나?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적의 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만적의 난은 신분 해방을 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만적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만적의 난 적어볼까요? 아까 봤죠?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 정권의 탈취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당시 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그래서 만적의 봉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만적 말고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의 봉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료 플러스를 보면 고려 사회가 개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방적이라고. 자, 말 그대로 고려 시대는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차별받았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국소가 어떤 전공이 있거나 조금 뭔가 업적이 있다면 일반 군인으로 승격할 수 있는 신라의 그 폐쇄적인 골품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려 여성의 지위입니다. 고려 여성의 지위.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보급으로 인해서 가부장적 사회가 발생하고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거 알고 있죠? 근데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한마디로 매우 높습니다. 조선에 비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고려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부모를 봉양합니다. 두 번째,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재산을 상속할 때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매우 균등하게 받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죠. 근데 고려시대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물론 일부 다처제가 있는 때도 있지만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에는 이혼이랑 재혼에 큰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놀랍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이렇게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이렇게 원의 간섭기부터 고려 여성의 지위까지 오늘 조금 빡시게 달려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22쪽 요 마무리를 짓고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